매번 첫날은 약간 긴장돼요. 여러분 많이 긴장하셨네. 저도 약간 긴장됩니다.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는데 근데 생각했던 말은 잘 생각나지 않고 그냥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벗으면 한번 보시라고요. 33회 시험 대비 이제 기초 입문과정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 공부 방법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그다음에 바로 공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네. 추세요? 이렇게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제 얼굴이 그렇게 뭐 이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많이 긴장하셨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합격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좀 언급을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좀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은 공부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결혼 공부 방법.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로 공부 시작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개념, 분류, 특성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게요. 뭐 긴장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합격 부동산학 결혼 공부 방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공부 방법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뭔가 뭐다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뭔가 자세도 안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거창하게 해봤습니다. 시험 과목은 다 아시죠? 대답 안 하는데 제가 괜히 처음에는 대답 안 하는데 괜히 질문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과목과 2차 과목으로 나눠져요. 월요일 날 뭐 하셨습니까? 민법. 그 민법하고 부동산학 결혼하고 그게 1차 과목이고 어제는 세법 하셨습니까? 이제 2차 과목 이렇게요. 그럼 이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1차 담당이고 이제 2차 과목도 있겠죠. 첫 번째가 부동산학 결혼입니다. 제가 특별한 말이 없이 부에다 동그라미를 하면 부동산 이런 뜻이에요. 저하고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써요. 민법은 부동산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학 결혼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다 동그라미를 하면 부에다 동그라미 하면 이건 부동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이제 줄여서 민법 이렇게요. 민법 전부를 여러분 시험 보지 않습니다. 민법 중에서 일부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민법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 세법도 있었고 어제 배웠던 거.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개사 법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은 이제 세 과목인데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공법, 공시법령 및 세법,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1차 과목과 2차 과목 총 5개 과목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전부 다 법이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만 법이 아니고 전부 다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민법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왜요? 민법 범위 내에서만 내니까. 법조문 있을 거 아닙니까? 법조문. 거기에서만 내니까 민법은 범위가 정해졌고 다른 법도 마찬가지죠. 다른 과목도 범위가 정해졌는데 이 부동산학 개론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벌써 공부 시작됐습니다. 부동산학이 자연과학이냐 사회과학이냐 이거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냈습니다. 자연과학이 무슨 말이냐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날씨가 더워지고 가을 되면 그러면 낙엽이 지고 이걸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은 자연현상입니까? 사회현상입니까? 사회현상이에요. 그런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사회과학이라고 해요. 그 부동산학은 부동산 사고 팔고 부동산이 비싸지고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그럼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야. 그게 시험 문제라고. 사회현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야. 그럼 부동산학의 범위도 바뀌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범위가 만약에 부동산학이 이 정도의 범위다. 그러면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부동산학의 범위도 바뀐다고요. 딱 법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 결론은 중구난방으로 출제했어요. 어떤 해는 이렇게 좁은 부분만 출제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넓은 부분을 출제하고 깊이도 중구난방이었어요. 어떤 해는 매우 쉽게 어떤 해는 매우 어렵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개론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하면서 부동산학 개론 시험 범위를 이렇게 정해준 거야.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출제한다고 정해줬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출제한다고 부동산학 개론은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게 있고 강론이 있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나와요. 자, 강론에 이제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총 8개입니다.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렇게 총 3개의 편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책을 만들 때는 8개 편으로 이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걸 배울 건데 그런데 이제 중요성이 좀 달라져요. 총론, 경제론, 중요성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40문제가 출제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5문제씩 출시하면 그럼 40문제 되는 거죠. 8개, 5문제씩 출제되면 그럼 5, 8에 40문제 될 건데 총론 같은 경우는 5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많이 출제하면 4문제, 그렇지 않으면 3문제, 어떨 때는 2문제. 그러니까 비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목차를 제시했는데 네,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목차 이렇게 해서 이제 총 8개 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갖고 예상 출제 문항수 이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최근 한 10년 동안 봤을 때 이 정도로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은 5문제인데 그 5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총론은 5문제에서 2문제가 빠졌잖아요. 그다음에요 투자론이란 부분은 5문제인데 2문제가 플러스돼서 7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비중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총론에서는 경제론에서는 시장론에서는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첫날은 나중에 다 공부하다 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총 8개 편이 있는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한번 제가 정해볼게요. 힘들어하는 부분. 이 총론을 오늘 공부할 건데 총론은 1년에 2번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 실제로. 올해 시험도 다 맞추게 출제했다고 총론은. 그러니까 총론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경제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론 중요성이 있고 투자론 말부터가 좀 투박하고 좀 힘들어요.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도 힘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중에서 제가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 한번 찍어볼게요. 자,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게 했습니다. 아까 똑같은데 경제론 최소 6문제인데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투자론 7문제인데 8문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올해는 6문제 출제했습니다. 그럼 투자론이 어려운데 7문제 출제하거나 8문제 출제하다가 6문제를 출제했다면 올해 6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부동산의 결혼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느낌상 쉬웠겠지. 투자론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가장 투자론은 여러분이 힘들어 하신다고. 내 7개 내지 8문제를 출제했는데 올해는 6문제 출제했다면 1문제 내지 2문제는 쉬운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부동산의 견이 매우 쉽게 출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론,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이 4개의 파트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난해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총론이라든지 정책론, 개발관리 마케팅에 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신다. 그럼 이 4개의 부분을 보면 24문제입니다. 24문제. 이제 이 4개의 부분에서 절반 이상을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됐고. 자, 공부 방법. 너무 거창하지만 공부 방법인데 지금 하는 말이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왜냐면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엄청나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가 자격 시험은 몇 점이면 합격입니까? 60점이면 합격이야. 60점이면 100점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지금 상태가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가 내년 10월 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지금은 뭔가 막 다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왔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건데 뭔가 다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데 근데 그 상태가 계속 가야 되는데 이제 부침이 있는 거야.
가다가 지치면 좀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마음가짐을 쭉 가지고 간다면 합격할 수 있을 건데, 자, 공부 방법 볼게요. 공부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거 좀 잘못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부동산학 개론을 이야기할 건데, 저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듣고 할 건데, 부동산학 개론 공부할 겁니까? 시험 공부할 겁니까? 그렇죠.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 말이야. 부동산학 공부해버리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시험 공부.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여기 이제 공부 방법에다가요, 시험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공부는 부동산학하고 관련된 것을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그게 공부야. 그것은 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하는 거고, 학원은 시험 공부하는 것이야. 학원은 학교하고 학원이 다른 점. 학원은 시험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부동산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거야. 그럼 시험 공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는 점수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 80점, 100점 이거 맞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합격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합격이면 몇 점이 합격입니까? 60점이 합격이야. 그러니까 60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야. 저도 여러분에게 60점 맞는 수업을 할 거라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가짐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60점 맞는 공부를 한다. 시험 공부를 한다. 부동산학 개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떨어진단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죠? 자, 떨어진다 하지 말고 시험 공부를 하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시험 공부. 그럼 이제 시험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이 핵심이다 해놨습니다. 기출문제는 그동안 출제했던 문제를 기출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33회거든. 그러면 그동안 32회까지, 올해 32회니까 32번 시험 본 겁니다. 그럼 1회 때부터 해서, 이 기출문제가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있겠죠? 그럼 시험을 32번 봤습니까? 아니요. 32번 본 게 아니라 33번 봤습니다. 여러분이 33회인데, 여러분은 횟수는 33회인데, 시험은 34번째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5회 시험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15회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정부 종합청사가 시위하는 분들에게 뚫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뭐 예전에 보면 5.18 뭐도 있고 막 그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 시위하신 분들이, 불만이 있어서 시위하신 분들이 정부 종합청사가 뚫려버린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에 의해서 뚫렸습니다. 과천에 가면, 그러면 지금은 국토교통부지만 예전에는 건설부, 건설교통부 이렇게 했다고. 15회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전국에서 버스 동원해서 서울에 다 모였어. 중개사 수험생들이. 그래서 그 과천에 있는 건설교통부, 그때는 아마 건설교통부였을 겁니다. 거기에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과천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TV 화면에 나오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15회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 그래서 15회 시험을 2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3회지만 그러면 34번째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1회 때부터 32회인데, 그런데 32번이라 33번의 기출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보면 몇 문제씩이요? 40문제씩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400문제죠. 그럼 30년이면 얼마요? 1200문제. 1200문제에다가 또 120문제. 요 3회니까. 그러면 1320문제라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요거 알고 갔는데 떨어졌다. 요거. 기출문제를 1320문제를 다 알고 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무슨 일이야?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그렇잖아요. 이거 알고 갔는데 떨어졌다면 기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 제 입이 계속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하면 뭐다?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올해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예를 들어보면 40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40문제 중에서 제가 보니까 최소 32문제 정도는 기존에 나왔던 것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올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러는데 어떤 해는 기출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최근 5년 동안 올해 부동산의 개론이 가장 쉬웠습니다.
작년에는 약간 어려웠고,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어려웠는데 그때도 기출문제는 25개 이상 나왔었습니다. 똑같게 내진 않아요. 똑같게 내지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기로 했는데 그냥 다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어떤 강사든 간에 시험 공부 방법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요 암기인데, 우리 시험 보러 가면요. 부동산학 개론, 그다음 민법이 1차 과목인데, 부동산학 개론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40문제가 출제되고, 민법도 40문제가 출제돼요. 그럼 이거 부동산학 개론 따로 보고, 민법 따로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차 시험은 같이 봐요. 같이. 그래서 요 8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과목은 분리해서 이제 2번 시험 봅니다. 1차 과목은 이제 1시간에 다 보는 거야. 1시간이 아니라 한 번에 다 보는 거야. 그럼 40문제, 40문제인데, 이제 시간은 80분 주는 게 아니라 100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분 동안에 1차 과목 다 이제 풀어내셔야 돼. 그럼 100분 동안에 시험지에다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 이렇게 마킹을 해야 되거든. 그럼 마킹할 때도 10분 이상 걸려요. 그럼 마킹할 때 좀 느리신 분들은 20분 걸린다면 여기서 20분을 빼면, 그러면 순수하게 풀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80분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의 개론, 민법 80문제를 80분에 푼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 몇 분입니까? 1분이야. 1분. 1분.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민법 공부하셨죠? 그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은 부동산학 개론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과목이에요. 민법 공부하다 보면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해요. 남을 속이고. 근데 부동산학 개론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사례를 주는 거야. 사례. 갑이 을을 속였다. 그런 사례를 주면서 문제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1분을 벗어나는 문제도 있고 또 10초 안에 끝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암기를 하지 않고 기본 원리만 이해만 하고 시험 보러 갔다. 그럼 80문제를 80분 안에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1분은 암기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만이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할 건데, 그럼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냥 책 보고 무조건 암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암기해 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예전에는 신동이란 말을 했어요. 신동이란 말. 기억력이 매우 좋았는데 지금은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왜 문을 열었는가 실제로 모르거든요. 문 닫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른 일 하다가 또 냉장고 문을 열고 왜 문을 열었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점점 퇴보됐으니까 여러분들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암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10번 하다 보면 암기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자, 첫 번째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해놨는데요. 조만간 이제 기본서를 받는다고. 그럼 기본서 받으면 부동산학 개론 기본서, 민법도 기본서 있겠네요. 2차 과목도 기본서 있겠죠. 그럼 이제 부동산학 개론만 본다면 기본서가 최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면 아마 500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부동산학 개론 500페이지를 전부 다 공부했다. 그럼 합격, 불합격? 불합격. 500페이지 다 해버리면 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동산학 공부하는 거야. 시험 공부는 그게 아니라고. 그럼 500페이지를 전부 다 했다. 그러면 왜 불합격이 되냐면 민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학교는 500페이지 중에서 선택하셔야 돼. 선택. 그럼 선택은 누가 선택하는데? 제가 선택할 겁니다. 그럼 뭘 선택할 건데? 최근 10년 동안 5번 이상 나왔던 거. 그게 기출문제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해요. 이 부분은 최근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7번 나왔습니다. 별표 3개 치십시오. 그 부분만 하셔도 충분히 우리는 60점, 80점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 있었죠? 그럼 자신 있는 눈빛이 보이네. 갑자기 또 신중해졌네. 그러니까 선택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어떻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 입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은 1년 동안 15번 정도 듣습니다. 그러면 암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나오면 이겁니다. 이건 나오면 이겁니다.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부동성이라는 거 배워요. 그러니까 부동성 그럼 지역 이렇게 되거든. 좀 있으면 금방 알게 돼요. 부동성 지역. 이렇게 이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암기된다고. 그렇게 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기출문제 중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을 제가 선택할 거니까 여러분과 그것을 저하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암기될 것이다. 그러면 시험에 가서 합격한다. 이렇게요. 자, 계산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학 개론은 4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면 10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계산 문제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분들은 계산 문제가 힘드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주요 득점원이 되는 거고, 어느 분들은 계산 문제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올해는 뭐 10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8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 그런 거 계산 문제 여러 거 빼고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8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매년 이 정도 출제돼요. 어떤 해는 9문제 출제되고. 그럼 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차차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좀 뭐 계산 문제도 있나 그럴 건데, 부동산학 개론은 계산 문제가 출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학 개론 범위 중에서 감정평가라는 게 있거든. 그럼 감정평가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게 감정평가라고. 그러면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가 간단하게 평가해보라고 나온다고, 시험 문제가. 그게 계산 문제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에서 계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 그럼 출제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특성상 계산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8문제가 출제된다면 그러면 꼭 이런 형태를 보여요.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4문제에서 5문제는 이미 출제했던 거. 이미 출제했던 게 뭡니까?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인데 근데 숫자만 바꿔서 주는 거야. 숫자만. 그리고 4개 내지 3개 내지 4개. 3문제 내지 4문제는 우리가 풀 수 없게끔 출제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물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풀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풀 수 없게 출제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아도 되고 이미 기출됐던 거 숫자만 바꿔 나온 거 이것만 풀어도 우리는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 문제 주변에서 그래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부동산학 개론은 계산 문제 때문에 못 해먹는다 그런다고. 근데 그분은 접근을 잘못한 거라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미 출제했던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계산 문제도 절반 이상 득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눈빛이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합격하셨네. 우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올해는 10월 30날이었어요. 그럼 내년에는 혹시 내년에 언제인 줄 아시겠습니까? 10월 29일 날이에요. 29일 날.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여러분 시험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표 점수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칠판 봅시다. 이쪽으로. 자, 2차 과목 이제 지워버리고 1차 한번 볼게요. 합격 기준. 합격 기준은 1차든 2차든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야. 평균 60점이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과목마다 40점 미만의 점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40점 미만의 점수가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합격을 한번 해보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60점 득점했습니다. 민법도 60점 득점했습니다. 총점 몇 점입니까? 120점. 평균 몇 점? 60점. 축합격. 축합격. 여기 수석입니다. 수석. 100점 필요 없어요. 두 과목 다 100점 맞았다. 그러면 공부 잘못한 겁니다. 봐요. 1차 과목, 두 과목 다 100점 맞았어요. 근데 2차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2차 과목을 떨어졌습니다. 그것보다는 부동산학 개론 60점만큼 공부하고 민법도 60점만큼 공부하고 2차 과목도 공부해서 합격하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100점은 필요 없고 60점이면 합격이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공부하다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은 매우 쉬워요. 근데 민법이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이런 경우 발생해요. 부동산학 개론 80점 득점했어요. 근데 민법은 겨우 40점 득점했습니다. 총점 몇 점? 120점. 합격, 불합격? 합격. 세 번째 케이스. 반대. 부동산학 개론은 계산 문제 등등등 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민법은 너무 쉬워. 그래서 민법을 80점 득점하고 부동산학 개론을 40점 득점했습니다. 총점 120점, 평균 60점, 합격. 이렇게. 이런 케이스로 합격하는 거야. 자, 그런데요. 이거 볼까요? 네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부동산학 개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득점했어요. 근데 민법은
부동산학 개론을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민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네. 그래서 30점 득점했어요. 총점 몇 점? 120점.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총점 120점이에요. 그런데 4번은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평균은 60점인데 과락 점수가 나왔으니까. 의미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동산학 개론이든 민법이든 자기 점수, 자기가 확보해야 될 점수는 몇 점이요? 60점이에요. 만약에 민법을 60점을 맞출 수 있다면 부동산학 개론도 60점만 맞추면 돼요. 그럼 합격이야. 그런데 나는 민법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민법을 40점밖에 득점 못할 것 같아. 그럼 부동산학 개론 60점 맞추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민법 40점 맞추면 2번 케이스처럼 민법을 40점 맞췄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냐면 20점이에요. 자, 4번 케이스 볼까요? 4번 케이스는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부동산학 개론 도움을 받으려면 최소 몇 점 맞아야 되고 40점은 맞춰야 되고, 요 4번 케이스는 부동산학 개론은 자기 점수 빼고 30점이 남아. 자기 점수는 몇 점이요? 60점인데 90점인가 30점이 남죠? 그러니까 30점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 처음부터. 민법이 부동산학 개론 도움 받으려면 최소 몇 점 맞춰야 되고 40점 맞춰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자기 점수는 60점인데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점수가 20점이니까 80점까지 득점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나 90점 맞췄는데요. 그래서 떨어져 버렸는데요. 그럼 잘못한 거지. 부동산학 개론 90점 맞출 필요가 없죠. 80점은 되니까. 자, 이제 3번 케이스 봐봐요. 3번 케이스는 반대 케이스야.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에 도움을 받아야 돼. 그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을 도움을 받으려면 최소 몇 점은 득점해야 되고 40점은 득점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고.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부동산학 개론 40문제를 출제되는데 우리의 목표 점수는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점수는 민법이 60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동산학 개론 목표 점수는 몇 점입니까?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이 너무 어려웠다. 그럼 민법으로부터 도움 받아야 되겠다. 그럼 부동산학 개론은 최소 40점이면 돼요. 부동산학 개론이 민법을 도와줘야 되겠다. 몇 점 도와줄 수 있어요? 20점. 그럼 몇 점? 80점. 이렇게. 100점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죠.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는 이게 가장 좋은 거야. 민법이 60점이 확보된다면 부동산학 개론도 몇 점이면 된다? 60점이면 된다. 근데 부동산학 개론이 너무 어려웠다. 민법 도움받아야 된다. 그러면 40점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40점에서 80점 사이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처음부터 20점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아까 8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8문제 정도. 그럼 계산 문제 다 틀렸다. 나머지 다 맞췄다. 그래도 80점이야. 한 문제 2.5점이니까 4문제면 10점, 8문제면 20점이니까. 그러니까 계산 문제 다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다 보면 전부 다 60점 맞출 수 있다고, 민법. 그럼 부동산학 개론은 우리는 80점 필요 없이 몇 점입니까? 60점이에요. 60점. 60점 맞는 공부하는 거야. 공부 방법 여러 가지가 제가 주저주저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시험 공부. 몇 점 맞는 시험? 60점 맞는 시험.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60점 맞는 공부를 할 건데 60점이 되려면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추면 되냐면 24문제를 득점하면 돼요. 그럼 처음부터 16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도 10문제 다 틀려버렸다. 그래도 우리는 6개 여유가 있다. 6개 틀려도 된다. 아주 어려운 투자론 어렵다고 했잖아요. 감정평가를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거 몇 개 틀려도 상관없다. 왜? 우리는 찍어도 맞출 수 있으니까 몰라도. 그 마음 편하게 마시면 된다. 예?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학원에서 주어진 대로 학원에서 제시한 대로 따라온다면 전부 다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되셨습니까? 이제 다 합격할 눈빛이네요. 자, 마무리 합시다.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몇 점 맞는 시험이다? 60점 맞는 시험이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요 자료 제가 한 장짜리 제가 주저리 설명했습니다.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예? 올해 부동산학 개론은 어떻게 출제했는가? 요 뒷장 보면 좀 몇 개 써놨는데요. 올해는 30회 출제 형태는 기출문제 형태로 아주 쉽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되면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약간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1차 과목인데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한 해는 부동산학 개론이 약간 어렵고 상대적으로 민법이 쉽고 작년에가 민법이 아주 쉬웠고 부동산학 개론이 약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반대로 민법은 어려웠고 부동산학 개론은 약간 쉬웠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민법은 약간 쉬워질 거고 부동산학 개론은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져 봐야 별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33회 여러분들 내년은 기출문제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 방법, 자, 합격 방법 요약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계속 반복점 몇 점? 60점.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합니까? 시험 공부. 자, 됐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년에 보면 이게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경제로는 뭘 공부합니다. 투자로는 뭘 공부합니다. 말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니까 공부 내용은 그때그때 하면 되니까 이제 공부 방법만 가볍게 제시했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아, 그러구나.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질문 없네. 이제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건데 당부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지식하고 다른데 그러면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버리면 수업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질문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변할 거니까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예. 학원에 오시면 처음에는 이제 잘 오시다가 나중에는 좀 힘들어지면 오자마자 그래요. 교수님 오늘 몇 시에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봐. 몇 시에 끝납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1차 과목인데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은 상대적으로 약간 쉬워요. 그래서 그 과목은 10시부터 해서 막 1시 반? 뭐 이 정도 끝날 건데 아마 1시 반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뭐 공법도 좀 분량이 많은데 이 세 과목은 아마도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 반에서 2시 사이, 어쩔 때는 2시를 약간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거기에 맞춰서 혹시라도 뭐 약속을 정하려면 2시 이후에, 부동산학 개론은 2시 이후에 약속을 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약간 해볼 건데 오늘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라는 거 배워요. 총론. 혹시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목차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기억납니까? 그러구나. 자, 그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목차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학 총론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목차를 보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총론입니다. 그러면서 목차 잡았던 거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부동산의 총론인데, 근데 부동산의 체계가 있고, 부동산의 개념이 있고, 분류가 있고, 특성이 있어요. 요 4개 파트 중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지 않는 파트가 있죠. 뭡니까? 체계. 요 체계는 국토교통부에 제시 안 났어요. 자,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학 총론은 요 4개 파트로 이루어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은 체계는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개념, 분류, 특성을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체계는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책을 쓸 때는 총론에서는 부동산학의 체계를 쓸 수밖에 없어. 이 부동산학의 체계는 부동산학이 무엇입니까? 부동산학의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시험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시험은 어디서부터? 부동산의 개념부터 시험을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부동산의 개념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이 반드시 출제합니다. 뭐 거의 1번 문제 나올 거예요.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 특성인데 매년 출제, 매년. 올해는 부동산의 분류에서 2문제를 출제했어요. 부동산의 특성에서 1문제 출제하고, 그러면 오늘 개념, 분류, 특성을 공부해 볼 건데 이걸 제가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린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입문 과정이지만 뭐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대충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초 입문 과정인데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주 출제되는 것을 11월, 12월 과정에서 할 겁니다.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는 필요 없는데, 자, 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기초 입문서. 기초 입문서 책을 보면, 그럼 이제 페이지 수 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8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 제1장 부동산의 의의와 책에 나왔죠?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출제한다, 출제하지 않는다. 출제하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출제하지 않기로 하고 가끔씩 출제해요. 가끔씩. 근데 올해는 출제하지 않았음.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넘겨봅니다. 넘겨서 11쪽 갔더니 타이틀이 뭡니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입니까? 여기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에 출제하기로 했던 거야. 여기서부터. 자, 여기 2장짜리 중에서 요거 봐봐요. 부동산의 결혼 12월 강의 계획서 나오죠. 요걸 보면, 그러면 강의 계획서 9분 나오면서 입문 1회차, 입문 2회차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이 입문 1회차고 다음 주가 입문 2회차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기본서가 나와, 기본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요 입문서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는 거야. 다음 주까지. 그럼 거기 또 밑에 이제 구분이 또 나오잖아요. 구분 또 나오면서 11월, 12월 2회차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서. 그때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하는 거야. 기본서 가지고 부동산 경제론 이렇게 공부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기초 입문서 가지고 하고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봅시다. 부동산의 책에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니까 보지 않고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볼게요. 요 타이틀이 이제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야. 그러니까 강의 오리엔테이션하고 바로 끝내고 이 다음 시간부터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오리엔테이션만 듣다 보면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을 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부동산의 개념이 거의 올해 이제 내년에 1번 타자로 나올 것 같은데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우리는 부동산학을 배우니까 부동산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국어 공부를 좀 하고 국어 공부. 부동산학 결혼 공부한 게 아니라 국어 공부할 건데 자, 여기 개별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별이란 말이 있고 복합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개별과 복합이 부동산학 결혼에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개별은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그래. 그 복합은 하나가 있는 게 2개 이상이 있으면 복합이라고 그래. 복합하고 똑같은 말, 종합이야, 종합.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종합이라고. 겨울철이 되면 이 종합하고 복합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어느 경우에 많이 들어요? 종합하고 복합이 감기약. 종합 감기약, 복합 감기약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종합 감기약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콧물 감기, 몸살 감기, 목 감기 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복합이란 말은 종합이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만 있는 겁니까? 2개 이상이 있는 겁니까? 2개 이상이 있는 거야. 부동산의 개념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복합이란 말이야. 복합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자, 이제 개별하고 복합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할 건데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 앞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내면 토지예요.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입니다.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예요. 2개.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내년 10월 29일 날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아마 내후년 그 다음 년도부터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 부동산 이제 중개 활동을 할 거라고. 그럼 제가 이 부동산 사러 왔어요. 매수 의뢰인이야. 제가 사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듣는다고. 그럼 여러분 중개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설명할 거라고.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볼 거고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사러 왔다고 해봐요. 제가 중개사라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죠.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사러 간다면 이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겠죠? 그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런 것들은 법률적 사항이라고 그래요. 법률적 사항. 지금 어떤 부동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거고 여러 가지 물어볼 건데 첫 번째가 법률적 사항을 물어봐. 여러분 이 토지가 여러분 토지라면 상업지역에 있는 게 주거지역에 있는 것보다 땅값은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적 사항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법률적 사항. 이것은 이제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건물이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인가? 이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고 여러분이 중개사로서 이 부동산을 중개한다면 그러면 사러 온 사람에게 의뢰인에게 이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방수가 20개고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이 뭐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럼 임대료 수입이 3천만 원이란 말은 법률적 측면일까요? 경제적 측면일까요? 경제적 측면이겠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법률적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를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은 배가 나왔다, 코는 어떻다, 눈은 어떻다, 키는 어떻다,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것을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 멋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을 기술적 그래요. 자, 이 기술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토지를 살 때, 중개활동할 때 이 토지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이다. 건물의 층수는 몇 층이다. 건물의 구조는 어떤 구조다. 이거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개활동을 할 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활동할 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세 가지로 결합됐다는 소리야. 그럼 하나만 있으면 뭐라고 하고? 개별이라고 하고 요 세 가지를 결합해서 보는 것은 개별입니까? 복합입니까? 복합이라는 소리예요. 복합.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을 복합 개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복합 개념. 자, 이제 또 질문해 볼게요. 이 부동산 바라볼 때 하나만 바라본다. 세 가지를 전부 다 바라본다. 세 가지를 전부 다 바라본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복합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봐요. 부동산의 개념이란 것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야.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아마도 이렇게 낼 수 있어. 여러분 시험에 1번 문제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요게 여러분 시험에서 1번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야.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다 짬뽕시킨 거야. 짬뽕. 그것을 체계화시켰다고 그래.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야. 아주 중요한 말 하나 했습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켰다. 됐죠? 여러분은 저처럼 하면 안 돼.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법경기 그러면 된다. 법경기. 여러분들은 이제 복합 개념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경기 결합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 돼. 체계화도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느낌만 아시면 되니까. 지문 보고 여러분 말로 할 필요 없잖아요. 지문 보고 오다 X만 하면 돼.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은 법경기, 짬뽕 그러면 된단 말이지.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그럼 비교 대상이 있어요. 무슨 비교 대상이냐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 거야. 복합 부동산. 여기서 잠시 멈추고 책을 좀 봐봐요. 11조. 11조 하단부에 박스가 나오죠. 그 박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박스에서 눈이 나와. 눈이 나오면서 관점 나오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법률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이 있고 기술적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복합 부동산이 나와. 그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칠판 봐, 칠판. 여기 이 부동산 토지 건물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봤다. 그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네. 토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건물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으면 그것은 무슨 부동산? 개별 부동산.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그랬잖아. 금방 잊어버렸다. 하나만 있으면 개별. 그런데 이제 잘 봐요. 여러분들 친구가 건물을 샀어. 친구가 건물을 살 때 그럼 친구한테 가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샀니? 아니면 건물만 샀니?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 친구가 건물을 샀으면 건물만 산 겁니까? 토지도 같이 산 거야? 토지도 같이 산 거지. 거의 대부분이. 33평 아파트를 내가 하나 샀어. 302호 샀습니다. 그 아파트를 사면 그 아파트 그 부분만 산 겁니까? 밑에 토지도 산 거야? 토지도 산 거라고. 그럼 여기 부동산은 지금 몇 개입니까? 2개야, 2개. 2개인데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을 거래활동이라고 그래. 거래활동. 부동산 거래활동하고 이용활동을 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야. 그럼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인데 부동산 사고 팔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 않고 이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보겠다. 그것을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복합부동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헷갈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2개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 시험에서 매우 잘 내.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라는 거야. 다른 말. 그게 부동산의 결혼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내용이야.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그럼 법경기, 복합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렇게. 그러니까 책 보면 뭐라고 말은 나와.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필요 없고 그냥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법경기, 복합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거 이제 보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의 결혼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것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한번 OX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됐습니까? 시험은 그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별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구분됐습니다. 자, 이제요. 건물만 볼 겁니다. 건물만.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한 적은 없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건물만 볼 건데 이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20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입니다. 상가. 그리고 나머지 6층부터 해서 20층까지가 주택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용도가 몇 가지입니까? 2개입니다. 2개면 복합이라겠습니까? 하나면 개별이고 2개 이상이면 복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이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그러면 앞에다가 복합이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건물을 뭐라 하냐면 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불러. 복합 건물이다. 복합 건물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복합 건물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주상복합 건물이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복합 건물. 자, 여기 칠판에 지금 복합이란 말이 3개 나왔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은 아직도 나온 적은 없고 한 번도 이 2개 비교하는 거,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미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맛만 보여드리는 거야.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나서 하나의 내용을 배우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 바로 기출지문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배웠는데 복합 개념 부동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데요. 그럼 이걸 이제 펼쳐봐야 돼. 이걸 지금은 개념만 한 거야. 개념만. 복합 개념 부동산이 개념만. 그럼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경기니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펼쳐봐야지. 그게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 법률적 개념 부동산이 이렇게 나오고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하나씩 공부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의 결혼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고생하셨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맛만 봤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고생하셨고요.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할 겁니다. 되셨죠? 예.